그러면 주택정책은 요즘은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정책 세 가지가 주택정책의 골개야.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긍정적인 이 공공주택정책이니까 지금은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죠. 주택정책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책은 공공주택적으로 쓰고 있는데 시행은 임대료 규제 정책을 더 많이 내요. 실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계는 몰라 조금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아주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정책이죠. 그지? 자,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하는 거죠. 지금 시장 임대료가 월 30만 원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규제 임대료를 정부가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봐서 임대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고 또 최고 가격을 16만 원 책정했으니까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지금 시장보다 낮게 책정됐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출줄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정적 효과가. 임대인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그지?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거로 바꾼다.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수도만큼 갈수록 공급량이 줄어들고, 셋방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사를 갈 집이 없다.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수선 안 해준다. 질적 수준 갈수록 떨어지고, 또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엄정지를 계속 강요하니까 임차인의 불이익이 가중되고, 또 세를 안 놓고, 용도를 계속 바꿔버리니까 셋방이 부족하니까 새롭게 셋방을 구입하는 새로운 임차인은 그죠? 정부 모르게 웃돈까지 주고 셋방을 구입해요. 그래서 정부 모르는 암시장도 형성되고 이렇게 부정적 효과가 출줄이 나타나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다만 임대료 규제할 때는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더 낮게 책정돼야만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규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용도를 전환하지 않고 수수도 잘해주고 가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에서는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초점이다. 그 다음에 한 개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 어려운 거 한 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보다는 장기에 두 번째 수요도 탄력적일수록 그다음에 공급도 탄력입니다.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게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말은 거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게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세를 얻고자 하니까 수요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하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계속 바꿔버리죠. 그 공급량 갈수록 감소해버리는 거야. 그 공급량은 적은 데 비해 수요량이 크니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죠. 이게 초과 수요잖아.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거야. 임대인은 계속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고 임차인은 세를 못 깨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초과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크게 가격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인하해줬죠. 임대료를 인하했잖아. 그지? 그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보다 수요량이 훨씬 큰 포로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이 말이야. 수요량이 훨씬 크게 증가해버리니까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 또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 공급량을 감소시키죠. 용도를 전환해가지고. 그 가격이 변한 것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공급량의 감소가 커서 초과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원인이 왜 초과수가 더 커지는가? 원인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수요가 뭐일수록 비탄력이 아니고 탄력일수록 공급도 탄력일수록 초과수가 더 커진다 이 말이야. 초과수가 더 커진다. 다른 말로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그 말이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다요. 나쁜 뜻이지.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도 주택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공급도 탄력해서 공급량이 계속 감소해가지고 주택 부정세이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죠?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운 포인트니까 임대료 규정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이제 답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정책은 저소득에게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죠. 아주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법은 공급자에게 보정을 주는 방법이 있고 수요자에게 보정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임차인 수요자에게. 공급자에게 보정을 주는 방법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럼 금리를 낮춰주면 그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합니다. 생산 비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공급자에게 보정을 줘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해가지고 임대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임대료는 하락하고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이 아주 값싸게 세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도 결국은 저소득 혜택을 준단 말이야. 임차인에게. 근데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는 거는 더 큰 만족을 주겠죠.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가격 보조. 이걸 뭐? 집시의 보조라고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소득 보조.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 보조는 저소득층이 임차인이 세방을 구입할 때만 세방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요 돈은 전부 세방을 구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세방 구입에 그 주택 구입에만 돈이 다 사용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택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주택 소비를 증가시키고 주거 안정을 깨는데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제 정부가 보정을 주는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의 주거정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는 게 목적이니까 정책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 이 말이라. 근데 이제 소득 보조는 저소득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받은 돈으로 전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없어. 그지? 일부 자금 뭐예요?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500만 원 보조금 주면 200만 원 딱 떼가지고 돼지고기도 사 먹고 소주도 한 잔 먹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직구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세방 얻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 보조를 해주면 주택도 더 넓은 주택을 구입했고요. 돈 없어서 못하던 다른 재화 소비도 촉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2배, 3배 커지는 거지. 그지? 뒤로 넘어지고 10원짜리 줬고 막 이런 거야. 도랑치고 가져줬고. 그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만족감은 증대하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이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소득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 이 말이야. 아니, 정부가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주거안정을 하는 정책면에서는 가격보조 효과가 크고요. 구분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제도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다른 자를 소비하는데 자금을 유용해버려. 그럼 주거안정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지? 현금 대신에 쿠폰, 상품권이죠. 상품권. 이 쿠폰으로 대신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주거안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바우처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몇 개에서 실시 중에 있어요. 시행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한 개. 자, 지금 우리 금융원에 가서 설명할 건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해준다. 바우처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모기지. 영모기지가 뭡니까? 영모기를 대표하는 상품이 뭐고 주택연금이죠. 근데 주택연금은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생애 기간 동안에 생활자금을 받아 쓰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을 팔아가지고 채무를 변제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제공되는 게 뭐냐?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러니까 농촌사회에서 그지? 농업인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답가수원, 농지죠. 우리 농지 그러면 전답가수원을 뜻하잖아요. 그 전답가수원을 담보로 제공해. 그리고 그걸 담보로 평생 생활자금을 받아 쓰는 거야. 주택연금하고 똑같이 생활자금을 받아 쓰다가 이 농부가 부부 모두 사망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그 농지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급한 연금금액을 회수해 가겠죠. 그게 농지연금이라. 그럼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영목이제도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핵심 백선의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니까.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지금 제도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산지연금이 뭐겠습니까? 산을 담보로 정하고 죽을 때까지 소유자가 연금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죽고 나면 산 팔아가지고 채무 회수해 가는 거야.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100문제는 진짜 멋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근데 문제 주면 뭐예요. 그죠? 똑같이 나와도 틀리는데 뭐 그거 우쩌란 말이고 그러면 그 해결을 해야지. 그래 그걸 해결하려면 먼저 그 동행모사를 사회부문이 해결이 돼야 그 백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올해 감정평가사에 나온 문제 중에 조금 보면은 금융문에서 좀 굉장히 좀 비뚤어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MBS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금융 조달 방법 이런 데서 낸 문제들이 보면 그죠? 아주 좀 외곽에 있는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CP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그거 뭐하죠?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거야. ABS는 자산 담보 증권이잖아요. 근데 ABCP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CP니까 커머셜 페이퍼 기업 음이라 음. 그럼 음하고 증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증권은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래 안 해봤죠? 음은 대부분 90일 이내입니다. 3일짜리, 일주일짜리, 최고 길어야 석 달짜리라.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음이에요. 근데 이미 ABCP하고 ABS를 구분한 문제를 우리 25회 때 냈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올해 그 감정평가사 나왔는데 조금 어렵더라고, 그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올해 좀 몇 개로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MPTS하고 MBB, CMO 다 구분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도 좀 어려운 질문을 냈더라고, 올해 보니까. 근데 올해 우리 시험이, 중개사 시험도 그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 응시자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비뚤어진 형태로 나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그 동행모의고사 사회분이 꼭 해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백선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점수를 받아요. 점수가 남을 거야. 근데 동행모의고사 해결 안 하고 그죠? 뭐 하여튼 다른 과목 수업 좀 와라. 돈 내놓고 수업 안 오고 참 하여튼 돈도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그죠? 뭐 딴 놈 동영상 듣고 앉아 있겠지 몰라. 근데 이제 근데 개로는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다른 놈 동영상은 안 듣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수업에 오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선생님들이 다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고 예상 문제도 만들어 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만 적용해가도 시험 떨어질 일 없습니다. 이놈 기웃 저놈 기웃 하다가 떨어진다. 정리 못해가지고 다 2차 과목은 암기 요령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죠? 요 사람 수업 듣다가 저 사람 수업 들으면 이거 이렇게 외우다가 저 사람 저렇게 가르치고 그게 뭐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허송시험만 보내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올인해서 가는 거지 젠장. 그죠?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남은 기간도 별로 없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마음대로 해라. 언제 뭐 내 말 들었습니까? 뭐 하다 또 여기까지 갔노? 하여튼 개로는 기대해라. 개봉박두.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그 자료 주고 일주일 동안에 2번만 보면은 자기께서 소화시켜가지고 딱 가면은 90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 오키시는 90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개론 점수 진짜 비약적으로 진짜 막 비약적으로 점수가 형성되던데요. 보니까 오키시가 집에서 많이 쪼우나 봐. 밤잠 안 자고 얼굴 퉁퉁 분 거 보니까 어제 또 잠 안 잤구나. 그치? 공부 많이 하는 모양이라. 요거는 일단 그 임대료 보증 제가 요 유행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줘야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겠죠. 그 정도는 안다, 그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혜택을 보려면.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은 지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아무데나 세방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이 공급자 보조금은 수요자 보조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면서 자, 요 돈은 주택 구입에만 써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럼 그 돈은 보조금은 주택 구입에만 쓰겠죠? 그죠? 주택 구입에만 사용해야 되는 말 돼지고기 못 사 먹는다니까.
그런데도 주택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해도 보조금 지급전보다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어이? 보조금 받는 돈은 세방한 데만 써. 그래도 자금의 여력이 생긴 거죠. 자기 돈이 그만큼 절감이 됐잖아. 그 돈으로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어이? 거기 있네. 거기 5번 지문에 보조금을 주택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해도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가 보조금 지급보다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보조금 지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봐요. 왜?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안 한다? 단기랑 공급량이 불변인 기간이잖아. 그지? 그럼 공급이 보조금을 지급해도 세방에 들어가도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임대인이 초과인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하면 임대주택이 풍부하게 증가하죠. 어떻게 임대주택의 양이 증가합니까? 보조금 지급전보다. 아까 했잖아. 정부가 저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 발생한다 그랬네. 그럼 하향여가를 받은 양만큼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세방이 풍부하게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공급량이 증가할 때는 또 임대료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값싸게 세방을 자유롭게 구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지 임차인이 단기에도 혜택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저가주택, 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생기고 하향여가가 발생한단 말이야. 요거 했잖아. 아까 여기 현상했어. 반대로 이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가 발생하고 똑같은 거야. 여가 현상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임대료 보조금 지급 하향여가에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죠. 공공주택 정책은 민간인이 공급한 민간주택, 민간주택이나 뭐 사적주택이 같은 말이야. 민간 임대주택이나 사적 임대주택이 같은 말인데 이 사적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수준으로 공급되어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한다. 그게 공공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적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3만 채가 공급되어 있어요. 근데 요 5천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주거이동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똑같은 5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사적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공연히 지어가지고 공급한단 말이야. 그지? 얼마에? 한 3천만 원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0채 정도만 공급을 해봐요. 그럼 주택시장이 자 사적 주택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3천만 원이다. 그럼 어디 이사가? 여기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활발하게 주거이동이 전개됩니다. 그지? 그럼 공공주택이 활발하게 주거이동이 전개된다 말은 이 공공주택은 큰 포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요게 수요가 증가할 만큼 사적주택은 임대가 안 되겠죠. 큰 포로 수요가 또 감소해요. 쉐어들 오는 놈 개도 안 와. 여기는 쳐다도 안 봐. 그럼 이걸 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적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인해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공공주택 오래 나올 거야 무조건. 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이 하락을 했어. 그러니까 자 먼저 공공주택에 이사를 간 임차인들이 있죠. 요 공공주택에 이사를 한 임차인들은 원래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주고 이사한 거 아니야, 그지? 5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3천만 원 주고 세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2천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혜택을 누린 거죠. 지돈 3천 들어가고 5천만 원짜리를 3천에 구했으니까, 그지? 근데 공공주택에 이사를 안 가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이 사람들 혜택이 있다 없다? 임대료를 3천으로 인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한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포인트가 이제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요 단기 장기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사적 주택의 임대료가 하락을 함으로써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과 사적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동일한 혜택을 본다. 첫째.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사적 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요 사적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하락해 준 만큼 임대료가 인하된 만큼 임대인의 수입이 어떻게 됐다? 감소를 했죠. 그럼 수익 감소하면 뭐예요? 세에 안 놓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받던 거 3천만 원 받고는 내가 세 못 준다.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지.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자 여기서 이제 장기가 돼야 돼. 공급량이 변하니까 장기적으로 사적 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딱 감소를 한다 이 말이야. 왜냐? 공공주택은 2,000채밖에 공급이 안 됐단 말이야. 이 2,000호가 공급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3천만 원 받아야 합니다. 근데 공공주택 2,000호가 임대가 다 끝내는 순간 사주택은 3천만 원 받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3천만 원짜리 없으니까 임대료가 다시 장기적으로는 5천만 원 복귀하는 거야. 장기에는. 어이? 근데 요거 2,000호가 임대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3천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받기 싫은 사람이 용도를 바꾸는 거니까 용도 전환되는 숫자는 절대 공공주택이 공급된 2,000호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공공주택이 공급된 2,000호 한도 내에서만 용도 전환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떠냐? 일정 불변이 되는 거예요. 일정 불변. 왜 그러냐 하면 요게 3만 채 있다가 여기 2천 채 합쳐졌어요. 3만 2천호에서 여기서 또 2천 채만큼 줄었으니까 3만 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임대적 공량은 3만 채 그대로 일정 불변이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봤어요. 장기에도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혜택을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은 계속 3천만 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사니까 혜택을 계속 보겠죠. 그런데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에는 임대료가 5천만 원으로 복귀한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혜택이 없잖아.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그지? 그래서 장기에는 공공주택 입주자만 계속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게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준단 말이야. 그럼 수요가 탄력될 때 세금 부과하면 수요자가 유리하죠. 수요가 유리하면 수요자가 세금 적게 내겠지. 그 수요자가 누구? 임차인 아닙니까? 임차인.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그게 3번에 나와 있네. 그래서 이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한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공공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거나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질문으로 나오지. 모의고사 때 보여드렸다. 공공주택 공급이나 세금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차등 부과를 내지 소득이나 재산의 차에 차등을 두고 그죠? 그렇게 부과를 해야 임차인의 세금을 적게 내는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은 대부분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공공주택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뭐냐 그러면 영국행 통장이다. 외워야 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요 5가지가 공공주택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다 구분하셔야 돼요.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이라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서 5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입니다. 좀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최저소득계층이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영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 대상이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최저소득계층, 이거는 저소득 서민. 그리고 30년 이상 임대 목적이죠. 행복주택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행복주택이라.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다 합쳐요. 이게 통합주택이라. 그러니까 통합주택은 그죠? 최저소득 계층, 그다음에 또 누구? 저소득 서민, 그리고 또 누구? 젊은 층 뿐만 아니고 또 누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게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위에 1, 2, 3번을 전부 합쳐버린 겁니다. 위에 1, 2, 3번도 전부 합치고 그게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바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인데 올해 요걸 답으로 물을 거예요. 예상 문제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그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고쳐서 냈거든. 작년에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틀리게 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요거 나올 겁니다. 아마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생겨난 거니까, 새로 생겨난 거니까 당연히 이걸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억해요. 장기전세주택은 반드시 전세계약 방식이라는 용어가 들어야 돼. 그 용어가.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전세를 구할 때 원래 보증은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 장기전세는 월세가 없어요. 월세 없이 그냥 전세 보증금만 거는 거죠. 이렇게 보증금만 걸고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임대를 해야 임대주택이 될까요? 10년입니다. 작년 8월 전까지는 8년 이상 임대 목적인데 작년 8월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다.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해야 임대주택은 용어를 쓰는 거야. 10년 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없어요. 옛날에는 4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폐지됐으니까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면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존 매입 임대 분양지나 그 용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보면은 복합지원시설이라든가 역세권 등 이런 용어가 나와요. 우리 역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거기 지금 용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3회 그 동행모의고사에 넣어놨는데, 우리 동대구 한성센터 있잖아, 그지? 동대구 한성센터 가면은 여기에 이제 별의별 게 다 있죠. 여기 한성센터에 가면 여러 개가 있잖아. 거기 지하철 여기 있죠. 버스 정류 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노? KTX 역사도 있죠. 그리고 백화점도 있죠. 그죠? 이런 주요 시설이 있잖아. 그죠? 요 주요 시설로부터 몇 킬로 범위 내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반경 1km 이내입니다. 1km 이내. 요 주요 시설로부터 주요 한성센터 이런 주요 시설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역세권 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알아놔라 말이야. 역세권. 알았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라는 용어 들어봤죠? 우리 임대사업자 사업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란 몇 호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1호 이상. 1호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10호나 100호가 아니고. 알았죠? 그 용어만 알고 있으면은 올해 요 용어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개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 20문구는 마지막 이제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된 조세를 누가 공급자고 수요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를 구분하는 게 초점이라 조세의 증가와 기착을 정리하는 거. 최근 3년 동안에는 그죠? 세법 문제만 냈습니다. 이 세법 문제로 우리 그 조세정책에서 한 문제를 매년 냈는데 시험에 나올 때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뭐냐, 또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걸 구분하는 것만 시험에 계속 냈어요. 그거는 제가 안 해줘도 여러분 다 하고 있죠. 믿습니다. 1년 세법해왔는데 국세 지방세도 모르고 전장 뭐 보유 단계에서 내는지 처분 단계에서 내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지? 안다고 해도 시험 내보면 또 틀려요. 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주자.
제일 먼저 이제 취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처분하잖아. 그지? 취득 단계에서 내는 대표적인 국세가 뭐 있어? 상속 증여세예요. 그리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 민허세가 있죠. 요 한꺼번에 같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거는 국세 중에서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게 종합 부동산세 그래라. 종합 토지세 하지 말고 종합 토지세는 없어졌다.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종합 토지세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거는 재산세 냅니다. 그다음에 처분시 내는 국세가 뭐 있나요?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지방세도 있지만 그죠? 본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목적세밖에 없으니까 알 필요 없어. 지방세는 요 정도는 구분해 놓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자 공급자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급자가 임대인이야. 그러니까 집 갖고 있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금 조세 부과했죠. 재산세를 부과한단 말이야. 근데 부과된 세금을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수요자에게 떠넘겨버려요. 수요자가 바로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긴다. 떠넘기는 건 뭐? 증가한다면 증가. 내가 부담할 몫을 다른 주택에 떠넘기는 걸 증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조세의 증가. 내가 부담할 세금을 다른 주택에 떠넘긴다. 담세자가 달라지는 거다. 그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 걸 조세의 증가를 하잖아요. 그죠? 위험을 내가 부담할 위험을 다른 주택에 떠넘긴 걸 뭐라 그래요? 위험의 증가를 하잖아. 위험 회피나 위험 보유가 아니고 위험 증가. 그게 변동금리 체결이라든가 임대료 인상이나 이자율 소합이라든가 보험가입이라든가 하청계약이라든가 선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다음 주에 투자론에서 할 거야 다. 그럼 이제 세금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세금을 증가시킵니까? 임대료를 인상한다 이 말이야. 임대료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증가시킬 때 모든 세금이 다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증가가 안 될 수도 있고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적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증가되는 폭, 조세를 부담하는 폭이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조세를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 조세 부담 용도가 뭐에 따라 결정돼? 바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 그죠?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탄력적인 쪽이 항상 어떻다? 유리한 입장이니까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거야. 그 이제 반대로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가 유리. 그럼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자가 유리. 그럼 공급자가 유리하니까 공급자인 임대인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 그럼 전적으로 유리하면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가 전부를 다 부담하겠네. 그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유리. 그럼 공급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요자가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용어 속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를 두지 않고 말이야. 소득이 10억인 사람이나 5천만 원인 사람이나 또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이나 3천만 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똑같이 5% 세금 부과하면 저소득인 거죠. 재산이나 뭐 이거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걸 역진세적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례세율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역진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에 차등을 둬야지 소득이 연봉 5억인 사람하고 3천만 원인 사람한테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저처럼 그죠? 마이너스 5억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금 내면 안 되죠. 낸 거 다시 환급시켜 줘야죠. 그죠? 그래도 빨아먹으려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나 소득에 뭐하라? 차등을 두고
차 등 누진세를 중해야 돼. 그래야 바람직한 조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두 개가 있어. 거기에 4번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한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중과시하는 거는 다른 효과가 나타나요. 자,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양도 단계에서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 그지? 그럼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미루겠다 하려고 하겠다. 처분을 하려고 하겠다. 미루겠지. 처분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지? 세금 안 내려고. 그걸 이제 공급의 동결 효과를 한다. 공급의 동결 효과. 그럼 공급의 동결 효과 이꼬로 공급을 감소시킨다 이 말이라. 안 팔려고 한다. 그럼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공급량 감소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면 공급의 동결 효과로 공급을 감소시켜 버리니까 저소득층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길을 막아버려요. 응?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저소득층이 활발하게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방법이 없어지지. 공급을 안 하니까. 그리고 비싸게 주택을 사야 되고 땅을 사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역효과를 야기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면 공급의 동결 효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지가도 인상시켜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다. 근데 보유세를 중과시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유세는 보유기간 중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보유기간 중에. 그지? 그럼 보유기간 중에 세금 많이 부과하면 보유를 안 하고 팔려고 하겠죠. 보유를 안 하고 팔려고 한다는 게 뭐야?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야. 공급 증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량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보유세를 중과하시면 공급 증가를 위해서 토지나 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서 저소득층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저소득층까지 부동산이 배분되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소득층이 또 토지를 취득해서 바람직한 토지용도 촉진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도 인하시켜주고 지가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중과시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는 게 아니고 보유세를 중과시하는 게 바람직한 조세 정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뭐로 규정했다? 불로소득으로 규정해서 불로소득 잉여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를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래서 그 지대를 세금으로 다 징수할 수 있다면 토지에 부과된 모든 조세를 다 철폐해버리고 토지에 부과된 토지세 요 하나의 세금만 남겨놔도 정부가 100% 재정을 충당한다고 봤죠. 그게 바로 현리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라 그랬다. 예상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현리조지는 그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 조세는 토지에 대한 몰수가 아니라 지대에 대한 몰수다. 그러니까 정부가 왜 지대를 세금으로 걷어갑니까? 지대가 불로소득이니까 그걸 몰수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야. 토지를 몰수하는 게 아니죠. 토지는 토지소유가 그대로 보유하고 지대만 세금으로 걷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헨리 조지가 주장한 단일세론은 토지에 대한 몰수가 아니고 지대에 대한 몰수다. 이걸 주장한 거야.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게 나중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보면 알 거야. 근데 한번 들어놔야 이 도대체 뭔 말이야? 또 왜 안 가르치고 또 나서 이러지 말고. 근데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론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그 토지세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그랬거든. 그게 왜냐하면 토지는 공급이 부정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냥 빚달리기를 하면 안 돼. 완전 빚달리기라 완전 빚달려.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빚달리니까 공급이 완전 빚달리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 그럼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해서 공급자가 전부를 다 부담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니까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혀 못 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급자, 토지 소유자인 공급자 객단은 불로소득을 그대로 다 환수해가.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가 100% 나타나죠. 정부가 왜 불로소득인 지대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걸 환수할 목적이잖아. 근데 그걸 수요자에게 떠넘겨버리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아니잖아. 수요자에게 피박 씌우는 거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공급이 완전 빚달리면 공급자가 다 분리해서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겠죠.
그로 토지소유가 획득하는 지대를 그대로 다 정부가 회수해 가니까 정책의 효과가 100% 나타나고 또 공급이 완전 빗달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량을 감소시켜버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 지금. 완전 빗달 때는 양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공급량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금이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됐다 말이야. 그래서 자, 요 질문 자주 나와요.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게 옳은 질문이지. 또 토지는 공급이 비탄력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선언이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운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정책론까지 했는데 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 주에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일단은 테마는 지금 반까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뒤에 계산 문제가 35개 유형이 정리가 돼 있어요. 뒤에 계산 문제가. 근데 35문제 계산 문제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풀어보면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이거 다 풀으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35문제 같으면 1시간이면 풀 수 있잖아요. 한 문제에 2분씩 줘도 1시간이면 안 되나 70분이면 되는데 근데 문제를 한 문제에 2분씩 걸려서 계산 문제 풀 것 같으면 안 풀어야지. 진작 풀면 되나? 시간 1분 내에 풀어야지 다. 근데 요 35문제를 여러분이 일단 풀어보란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시간을 재가지고 그리고 뒤에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오늘 일부러 내가. 뒤에 저 계산 문제 앞에 이론은 해설이 필요가 없잖아. 계산 문제는 요 뒤에 해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딱 띄가지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이러지 말고 시간 재갖고 내 풀어보냈다 35문제. 이걸 여러분이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는 체크해가지고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계산 문제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우리 나중에 핵심 백선의 예상 문제 낸 걸 여러분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 재가지고 1시간 정도 한번 풀어보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요 자료 그대로 들고 와야 돼. 또 자료 안 갖고 왔어요. 줘. 손바닥 보고 수업해. 자료 줘. 이러지 말고 안 들고 왔어요. 하지 마라. 우리 10곡대 이론 특강은 2주 하는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료가 한 번 나가면 2주간 쓰는 거니까 다른 과목도 다음 주에 자료를 그대로 들고 오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공법 백선 특강 있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원래 9월 25일 날 치려고 한 게 모의고사가 배송이 안 돼가지고 10월 3일로 연기했는데 일요일 날은 9시 반부터, 모의고사는 9시 반부터니까 9시 반 전에 오셔야 돼요. 늦게 오는 사람 시험 염서. 토요일 날은 공부 특강이고 하여튼 이번 주에 저 특강하고 모의고사 있으니까 미리 기억하고 계세요. 문자 안 드려도 알아서 다 오세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